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꼭 설치해야 할 어플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등 자녀의 위험 징후를 미리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자녀의 학교 폭력 징후, 심각한 고민,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하세요. 구글 스토어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세요.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PD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느 신문부터 보겠습니까? 경향신문 1면부터 보겠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명박 정부가 마련했던 것이 있습니다. 공직 복무 관리 업무 준칙.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간인 사찰 못하게 하는 그런 업무 준칙을 만든 건데요. 자,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 준칙의 주요 조항들이 대거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호준 민주당 의원이 2010년 12월에 작성된 공직복무관리 업무준칙과 지난 5월부터 국무총리실 홈페이지에 공개한 박근혜 정부의 공직복무관리 업무준칙을 비교해봤더니 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세부 내용을 좀 보게 되면요. 2010년 업무준칙을 보게 되면 이명박 정권에 만든 이 업무준칙은요. 민간인 범죄와 관련해서 진정, 제보 조치는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정보 이용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행위, 의심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기관 등을 통해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확보하는 등의 조사 행위나 민간인의 탈세 등 범죄 제보를 이유로 해당 회사에 공개적으로 직접 조사 또는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만든 새 준칙에는 이 조항이 모두 삭제됐다는 겁니다. 민간인이 현행범일 경우 2010년 업무준칙은 사법기관에 인계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나며 인근에 사법기관이 있는 경우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니들 마음대로 정보 얻지 말고 사법기관 통해서 정보를 얻으려면 얻어라. 이런 얘기죠.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만든 새 업무준칙은 이런 조항은 뺀 채 민간인 조사는 최소한의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상당히 두루뭉술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뭐 대대적으로 이제 후퇴가 된 업무 준칙이라 하겠는데요. 박근혜 정부 뭐 이렇게 된다면은 뭐 민간인 사찰을 뭐 얼마든지 또 이 법리를 오용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 민간인 사찰 그 피해자 가운데는 또 우리 노종면 앵커도 있죠. YTN 노조를 이끌면서 이렇게 뒷조사를 당하고 그랬는데, 자, 이 새 정부 들어서 이 업무 준칙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간 이 지금 전방위적인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개인정보 요청 공문, 이게 또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예. 주체는 바로 국정원입니다. 국가정보원. 지금 뭐 그냥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여전히 뒷조사하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이 행태는 무엇이냐? 광주 전남에 있는 대안학교 두 곳의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 신상 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대안학교라 하면 민간학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분들 공무원 아닙니다. 근데 왜 지들 마음대로 뒷조사하고 다닙니까? 자,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직무상 관리하는 이들 교직원의 고용보험정보 등을 국정원에 제공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수사 목적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여러 학교 등의 직원 전체 신상 정보를 포괄적으로 요청한 점, 이걸 본다면은 뭐 어떤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갖고 이루어지는 수사로 보기 어렵다. 어떤 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 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모든 교사의 정보를 다 내놔라. 이건 뭐 말 그대로 전방위적인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국가정보원법상 금지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국정원이 신상 정보를 들여다본 지 1년여가 지났는데 아직도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 흔적이 없다고 합니다. 광주 전남 대안학교 교직원 사찰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뭐 어떤 수사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사찰 아니었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만도 합니다. 자, 이번엔 또 해경 얘기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관련 해경이 해상감시단 등 민간인의 활동에 대해서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제기한 의혹인데요. 해양경찰청이 제주 강정주민 등 이 해군기지 해상감시단원 등에 대한 사생활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전담감시, 추적감시를 했다는 정황이 담긴 내부 보고서가 이렇게 공개가 된 건데요. 예. 자, 뭐 정말 전담감시, 추적감시. 이분들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요? 세금을 내고 말이죠. 예. 그 해경의 해명이 더 웃깁니다. 예. 뭐 해상 안전 문제 때문에 예. 이게 좀 이른바 안전 관리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협력자를 확보해 가지고 예. 뭐 첩보를 확보하는 것을 어떻게 안전 관리라고 해명을 할 수 있는지 정권의 안전 관리겠죠. 그러면 그런 의미가 이게 있군요. 무슨 해상 안전이라기보다는 정권의 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찰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오늘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그런 기사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건 있다는 얘기는 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또 사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방증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시계가 계속 후진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경향신문 일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해외 교민과 유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요 14개 나라의 한인 관련 사이트에서도 이 국군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정치 관련한 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경향신문이 직접 취재를 한 건데요.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은 2010년 11월부터 올해 중순까지 14개 나라 38개 사이트에서 수천 건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지금 뭐 경향신문이 전체를 확인한 게 아니라 일부 사이트만 확인한 거거든요. 예.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와 또 사이트의 수는 더 많을 수도 있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발견된 글 가운데 대부분은 북한 체제를 비방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한류와 한국 음식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명박 정권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그간 알려진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활동과 유사했다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은 정권을 홍보하고 또 그 북한 체제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했다. 그러면 사실 깊이 파고들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런데 왜 대북 공작이 아니라 대남 공작을 합니까? 제가 연관돼 있어서 좀 이런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나는 꼼수다라든지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인사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도 일부 있었다는 겁니다. 민주당 임수경 의원 같은 야당 의원이나 일부 정권의 비판적인 인사들을 반정부적 인사다 이렇게 매도하는 글도 눈에 띈다고 하는데요.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일부 언론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5개 사이트에서 그런 글들이 가장 많이 발견됐고요. 그 다음 캐나다, 중국, 일본 순이었습니다.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사는 곳 중심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런 활동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해외 교민과 유학생들, 이분들이 바로 재외국민 투표자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분들을 상대로도 여론 공작을 펼쳤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만약에 나는 꼼수다와 관련해서 이렇게 비방하는 내용이 글이 있다. 그것도 국군 사이버 사령부 요원이 한 것이다. 이게 확인이 되면은 이게 배상받을 길은 없습니까, 이게? 한번 찾아보죠, 같이. 예. 또 이게 국가를 상대로 수익 모델을 삼는 분이 우리 이명박 대통령 뿐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저는 참고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놓은 상태입니다. YTN 그 불법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서 말이죠.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예.
좋은 결과가 있으면 뭐 저도 좀 타산지석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정훈 목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윤정훈 목사가 지난해 11월 18일 대선이 한창일 때 안철수 딸 월 5,000달러 초호화 아파트 유학생활 공개, 이런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국정원 직원들이 이때부터 17차례에 걸쳐서 이 글을 퍼나르거나 비슷한 내용의 글을 따로 게시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11월 22일 윤정훈 목사가 안철수 지지자들에게 고함, 단일화하면은 안철수 집니다. 그때 가서 멘붕되지 말고 눈물을 닦지 마세요. 이런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이 글을 그대로 다시 리트윗했다는 겁니다. 또 12월 11일에는 윤정훈 목사가 문재인 굿판이란 제목으로 문재인 당선을 위해 굿판을 벌인 문재인 캠프 참담합니다라는 글과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이튿날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내용의 글을 리트윗했습니다. 자, 일간 베스트 저장소 이른바 일베와 국정원, 윤정훈 목사가 서로 글을 공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12월 18일 대선 전날이죠. 국정원 직원은 일베가 작성한 예상 투표율별 박근혜, 문재인 후보 득표수 분석표를 언급하면서 문재인 입장에서 투표율 77%를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 글 내용은 60만 표 이상으로 박근혜가 이긴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이 윤정훈 목사는 대선 당일 투표율이 77%가 되더라도 시뮬레이션상 60만 표 이상으로 문재인 측이 진다. 이런 글을 트위터에 게시했습니다. 일베의 글과 윤 목사의 주장, 이게 뭐 다르지가 않습니다. 수치까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국정원, 사이버 사령부가 삼각 연계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 아닌가. 박범계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군요. 뭐 참고로 안철수 의원의 딸 호화 유학 생활, 이건 전 금시초문입니다. 또 문재인 캠프에서 구판을 벌였다? 이건 역시 들어본 일이 없는 그런 일인데, 이게 또 지어낸 얘기라면은 이거 관련해서 또 법적 심판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선거법상 허위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허위 사실에 의한 이런 그 후보 비방, 이거는 아주 중범죄가 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군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의 이런 대선 개입 의혹. 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지금 어디서 수사하냐면요. 국방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요원 18명 가운데 단 7명만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한겨레 기사가 사면에 있습니다. 예. 늑장 수사에 축소 수사까지 겹치면서 국방부가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이번 수사의 핵심은 압수된 노트북, 데스크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그러니까 과학 수사를 얼마나 빨리 진행해서 증거 보존 절차에 들어가느냐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때로부터 8일 만에 일주일 지나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줬다는 건데요. 자, 이에 대해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은 과학수사 장비를 갖추고 있다. 증거를 인멸해도 복원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기간에 사이버사 요원들이 자신들의 인터넷 글과 활동 내역을 복원을 불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삭제했다면은 이거 이렇게 복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게 참. 수사 당국은 예. 장비만 갖추고 있으면 안 되고요. 수사 네. 의지를 갖추고 있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수사합니까? 이 지시자가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그 이상일 경우에는 이 국방부가 수사해봐야 뭐 나오겠습니까? 이건 특검을 통해서 확인할 사안이 아닌가. 특검만이 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겠습니다만은 여하간 이 국방부의 조사는 여러모로 참 하여간 실망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도 우리는 다
이미 짐작하고 있습니다만 말이죠. 자, 어제 그 안도현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이 있었습니다.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가 아주 불편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번 낙곰수 김어준 주진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것을 두고 상당히 불편한 심경을 노출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문재인 후보 쪽에 압도적 다수로 지지를 보낸 지역 주민 가운데서 배심원을 선정해 놓았으니 당연히 이거는 뭐 안도현에게 유리한 재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호남에서는 국민참여 재판 하지 말자는 얘기인가요? 예. 어제 참 법정에는 문재인 의원이 또 이제 함께 했는데, 문재인 의원의 참관은 재판을 정치적으로 몰아가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낳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 낙검수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심원을 어떻게 선정했느냐. 예. 이 선정 과정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심원이 한 10명 되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나는 꼼수다를 지지하는 분들이다. 이러면 그거 곤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에서 아주 세심하게 이렇게 걸러냈는데 이런 겁니다. 나는 꼼수다를 들어봤습니까? 배제. 나는 꼼수다를 아십니까? 배제. 나는 꼼수다를 그 주변에서 듣고 있는 사람 알고 계십니까? 배제. 이렇게 다 배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꼼수다를 전혀 모르는 분들만 배심원으로 갖다 세웠는데 그런 내용은 기사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인 측은 상당히 긴장을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뭐 상식적인 판결이 나온 거죠. 네. 하지만 조선일보는 그것에 대해서 이건 뭐 이른바 감성 편견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국민 참여 재판으로 인해서 그 이렇게 권력형 판결이 나오기 힘든 이런 구조에 대해서 조중동이 상당히 좀 불편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지역주의에 기반한 기사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기 영남에서 불법적인 새누리당 선거운동한 사람들은 국민참여재판 받으면 안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를 펴자면. 조선일보 오늘 오보했습니다. 11면에 관련 기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1면 톱 기사가 상당히 주목됩니다. 이석채 KT 회장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경영진의 거액 계좌를 검찰이 다수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 이석채 KT 회장 배임 혐의 수사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참여연대가 이석채 회장을 배임 등 혐의로 2차례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 지난 22일 KT 분당 본사와 서초동 그리고 광화문 사옥, 이석채 회장 자택 등 16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은 거액이 들어있는 경영진 명의 통장 여러 수를 발견했고 비자금 쪽에 무게를 두고 이 자금의 성격을 규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잖아요. 네, 지금 저 아프리카 루안다에서 열리고 있는 아프리카 혁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데요. 참, 그 혁신 정상회의. 아니 물론 뭐 지금 이 단계 뭐 잠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 속도 좋으셔. 이 정도 그 혐의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압수수색 그 출국 금지를 해제해 줄 수가 있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일단 뭐 돌아오면은 그 다음 달 1일에 이제 귀국한다고 하는데 검찰은 금명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고 합니다. 자,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의 그 땅,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현장까지 갔는데요. 광양의 감정평가사 말로는 여기는 임의하지만 정말 투자를 잘한 땅입니다. 이런 견해를 들었다고 합니다. 야산인데도 집원이 조각조각. 누군지 몰라도 이거는 분명히 투기성 매입을 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뭐 그 땅에서 산다든지 농사를 지으려면은 한 군데 몰아서 이렇게 이제 땅을 사야 되는데 조각조각 이렇게 샀다는 거죠. 그러면 이른바 알박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김진태 총장 내정자의 부인, 전남 광양시 황금동산 187번지 7호, 임야 6,611제곱미터, 그러니까
3평을 매입했습니다. 야산의 정상 부근인데요. 지금 이 땅이 이 지명대로 황금알을 낳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황금동산이라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지역의 한 감정평가사는 여기는 야산인데도 집안이 조각조각 분할돼 평당 실거래가가 최근 15만에서 20만 원에 이른다. 누군지 몰라도 매입자가 땅 투기를 한 것 같다. 매입 당시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로 추정되는 이 임야. 지금 현재 실거래가가 3억에서 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1985년부터 2년 동안 근무를 해서 이 지역과 인연이 없지 않은 김진태 내정자인데요. 뭐 하여간 투기 의혹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아마 청문회에서 또 상당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3면 기사 눈길을 끕니다. 어제 그 정홍원 국무총리가 담화를 발표했는데 외국인 투자 촉진 법안이 통과되면은 2조 3천억 원 규모의 합작 공장 착공으로 총 1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자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걸 아주 세심하게 뒷조사를 해봤는데 예. 이게 굉장히 뻥이 좀 심하다는 겁니다. 이 정유화학업종 특성상 2조 3천억을 투자해서 14,000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 과연 가능한 얘기겠는가? 경향신문의 그 문제의식은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 기획총괄정책과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획재정부에서 올라온 자료를 이렇게 인용했을 뿐이다. 우리가 따로 또 검증한 건 아닙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기획재정부 기획정책조정총괄과장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업계에다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정부에서 따로 고용 산출 효과를 낸 것은 아니다. 결국에는 업계 자료임을 실토한 것입니다. 예. 업계 자료를 총리가 그걸 그대로 갖다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측을 해보면은 과연 몇 명이나 고용 창출 효과가 가능할 것인가? 업계 관계자 말은 이렇습니다. 50명 정도. 아니 14,000개 일자리라고 해놓고는 50명 정도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5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직 일자리를 말하는 건데요. 14,000개라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이용직까지 다 포함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뻥이라는 거죠.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 이야기했을 때도 어마어마하게 이야기했었는데 그거 다 따지고 보니까 한 번 와서 일하고 가는 것도 다 일자리로 치더군요. 4대강만 그렇습니까? 종편은 안 그랬는지요? 종편도 그랬죠. 자, 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횡설수설 칼럼이 있습니다. 고정 코너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야구 시구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주당 대변인이 야구 시구를 놓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는데 차라리 여성 대통령이 공을 던지는 모습이 서툴지만 아름답다. 정치에서도 야구장에서 선물한 것 같은 웃음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점잖게 논평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렇게 글이 끝납니다. 근데 이 칼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 바이라인 누가 썼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분 누구냐? 최영해 논설위원. 기억하시죠? 최영해 논설위원. 네. 그 전대미문의 아버지 전상서. 네. 전대미문의 그 칼럼. 이명수 그 선생 말로는 심리기획자 이명수 선생 말로는 한국 신문 역사상 최고의 문제작이라고 이제 평가를 했는데 그분이 점잖게 논평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도 이렇게 칼럼을 쓰셨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정대 박생춘 민주당 의원대 국가보훈처장. 작년에 그 보훈처에서 안보교육용 DVD 제작한 거 저희들이 어떻게 만들었냐, 협찬처가 어디냐라고 예산이 어디서 나서 만들었냐 그러니까 후원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작년 국감 때? 예, 협찬 받았다고 답변 드린 걸로. 협찬 받았다.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협찬처나 그 제작 과정 전체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협찬자가 밝히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그냥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자, 검토해보세요. 예, 일단. 아니, 네. 검토가 아니라. 예. 예. 이보다 앞서 박생춘 국가보훈처장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의원의 의도가 합당한지 따져서 제출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는데 김기식 민주당 의원 발끈하는데 의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거는 피감기관장으로 있을 수 없는 발언입니다. 아니 그 목적상 괜찮으면 주고 그 질의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쓸지 본인이 불리하면 안 내고 이게 지금 피감기관장으로 있을 수 없는 발언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엄중히 경고해 주실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시 강기정대 박생춘 그러니까 그리고 이 자료가 그냥 오늘 지금 요구한 게 아니라 10월 3일 날 국감을 준비하면서 요구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안 주겠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유는 뭐냐면 강기정 의원이 의도가 불순하니까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협찬자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관련된 법을 검토하고 했는데 저희들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해서는 그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협찬자가 본인을 밝히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제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김기식 의원 등장. 저 얘기는요, 작년 국감 때도 얘기했다가 법률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그때 결론을 이미 우리가 그 결론을 내렸고요. 여기 지금 우리 김정은 위원장님도 박민식 간사님도 다 법률가이시지만 그거를 만약 국가보훈처의 법무담당관이 써주셨고 그걸 읽었다면 즉각 해임해야 될 사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국가기관이 개인정보, 다시 말해서 이름, 생년월일 등등 개인의 정보와 관련해서 수집한 것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도대체 국가기관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협찬받은 것에 그 협찬자가 누구이냐를 밝히는 것과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보수 아니라 극보수 법률가한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국회가 듣고 이걸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로서의 자기 힘을 포기하는 겁니다. 정도껏 해야죠. 또 다시 강기정대 박생춘. 이 자료에 보면 청와대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통일의 추진 방향이 달라진다.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통일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고 등 이런 글이 있는데 이거 미 국방대학 보고서 인용한 거 맞죠? 그것은 맞아요, 틀려요. 이 저자 개인이 아니 제가 쭉 예. 이야기할 테니까. 외국 자료를 이용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미 국방대학 보고서가 외국이지 미 한국인가요? 그렇게 말꼬리 꼭 잡고 시간 뺏을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있는 저자가 외국 자료를 인용해서 저자가 여기 실은 것이지 보훈처가 제 가만히- 이야기하고 예. 지금 그 답변하고 틀려요, 같아요. 북한에 주는 돈, 쌀, 비료는 평화를 부수는 것이다. 촛불 시위를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종북 세력이다. 이런 내용을 인용했는데 그건 어디서 인용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저자의 개인 생각을 위해서 실은 겁니다. 계속 그렇게 변명해 보세요. 왜 이거 선거법 위반인지 선관위에서 따져보겠다고 자료 협조하라는데 제출하는데 왜 중앙선관위에 제출 안 하고 있어요? 네? 국가보훈처 선거 개입의 핵심 단서인 안보교육자료. 이 자료 제작을 협찬한 주체가 누구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답변 못하겠다는 보훈처. 그날 뉴스는 어떻게 나왔을까? 박순충 보훈처장에 대한 고발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며 국감이 파행을 겪었습니다.